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계사 6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배우는 역사의 발전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양 기준입니다. 특히 유럽 기준이죠.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시민사회,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서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경제가 역사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경제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륙의 동쪽, 즉 계절풍 지역이죠. 벼농사 지역입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그러한 서양의 발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왕조 순환론이라고 하는데, 순환이라는 것은 돌다란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들면 그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영웅이 등장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가질 못하죠. 천명에 의해서 하늘이 명령을 내렸죠. 네가 백성을 다스리거라. 그런데 덕치가 되지 못하면, 즉 사회 정의가 유지되지 못하면, 그래서 기득권층이, 지배계급이 농민들의 몫을, 백성들의 몫을 빼앗아서 독점을 합니다. 그러면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똑같기 때문에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새로운 영웅이 다시 등장해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토지를 나눠주고 세금을 줄여서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다시 권력이 독점되면서 또다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이 이 농경민족이 약해진 틈에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중국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해서 나라를 세우거나 또는 유목민족이 들어와서 지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교는 서로 이렇게 다리를 엇갈린 모습, 사길 교자입니다. 채는 바뀐다는 거죠. 은행에서 돈을 보낼 때 뭐라고 합니까? 이체라고 하죠. 채, 교체하다, 이체하다. 그래서 그것을, 배경을, 경제적 배경을 보고 정치가 어떻게 부패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유목민족과의 관계는 어떤가를 보겠습니다. 예,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 한국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정치 배경이 되는 왕조 순환론. 우선 순환이라는 것은 혈액순환, 자원순환처럼, 즉 종이, 플라스틱, 캔이나 병으로 나누어서 다시 자원을 재생하죠. 그래서 순환시킵니다. 순은 돌다란 뜻입니다. 환은 왼쪽에 구수록이 들어가서 구수를 의미해요. 즉 고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슬처럼, 고리처럼 이렇게 도는 것이, 이것이 순환입니다. 그 다음 조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라고 할 때 조는 아침이, 선, 밝은,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조선이지만 이것은 모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모이느냐? 왕궁의 뜰에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뜰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 조는 조정을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씨 왕조, 왕씨, 고려 왕건이죠. 왕씨, 왕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왕가입니다. 가라고 하는 것은 집인데 같은 핏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가라고 하면 이것은 성이 같은, 피가 같은, 즉 부모 세습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권력이 왕의 자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왕가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성이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나라가 세울 때는 하늘에서 명령을 하죠. 내가 나라를 다스리거라. 그런데 덕치를 하지 못하면,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자격이 없어. 바꿔 하고 교체시킵니다. 그러면 성이 예를 들면 고려의 왕씨에서 조선의 이씨로 성이 바뀌겠죠. 바뀔 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역성혁명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왕조가 순환되는 거냐? 기존 체제의 모순이 심해집니다. 자, 이 모자는 창이란 뜻입니다. 순은 방패란 뜻이에요.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을 때 모순이라고 하죠. 옛날에 중국에서 어떤 장사가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방패를 선전하면서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다. 그랬더니 옆에서 구경한 사람이 그럼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는 창이고 순은 방패입니다. 이 순이라고 하는 글자는 원래 이렇게 생긴 글자예요. 이것은 방패인데 요 뒤에 요 뾰족 튀어나온 거 이것은 손잡이입니다. 즉 손잡이가 있는 방패와 창을 들고 그런데 이 중에서 요 부분만 뜻으로 넘어가요. 방패라고. 모양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방패 순자인데 이 순이라고 하는 음을 토대로 뜻이 달라지는 음은 같지만 뜻이 달라지는 한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죠?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6서 중에 형성이죠. 한쪽은 형, 즉 모양이니까 뜻입니다. 성은 음입니다. 한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형성. 그래서 뜻을 구별해야 되니까 방패가 나무로 되어 있었으니까 나무목이 붙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요 글자가 방패를 의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왼쪽에 있는 것은 자 사거리가 있죠. 사거리. 사거리의 왼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이것을 중인변이라고 합니다. 사람인이 두 번 들어갔다 해서 중인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거리 즉 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들어가면 가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 그래서 이거는 돌순자예요. 돌아다니다. 이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글자 방패에서 새로 방패를 나타내는 뜻의 한자가 만들어지고 형성에 의해서 또 다른 순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모순이 누적됩니다. 그럼 우선 지리 시간에 여러분들은 순상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이 사진을 보면 지금 이걸 뭐라고 하죠?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을 지평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바닷물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은 수평선이죠. 지금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산이 없어요.
평평합니다. 실제로 평평하진 않아요. 옆에서 보면 땅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서 가까이 위치에서 보면 넓은 평원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은 이렇게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방패 모습의 땅이다. 그래서 순상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퀴즈. 순상지. 매우 어려운 단어죠. 자, 영어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어로 shield라고 합니다. 순, 방패죠. 그래서 그냥 방패라는 영어 뜻을 갖다가 이것으로 순상지라는 뜻도 나타내요. 그럼 순상지는 왜 이렇게 평평한 땅이 되었느냐? 튀어나온 부분은 풍화와 침식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약간 파인 곳에 메꿔져요. 그래서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서 땅이 평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즉 순상지는 오래되고 안정된 땅이에요. 그럼 어디가 순상지냐? 세계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대부분이 순상지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는 옆에서 보면 해안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으면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탁자처럼 생겼다 해서 탁상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모습이란 뜻이죠. 이곳은 러시아 순상지입니다. 이곳은 시베리아 순상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호주의 서쪽 그레이트 샌드, 이쪽은 풍화 침식이 엄청 많이 돼가지고 대부분이 사막지대 평평한 땅입니다. 이쪽은 로렌시아 순상지입니다. 이쪽은 아르헨티나 쪽인데 이 평평한 땅을 팜파라고 합니다. 팜파. 순상지는 이런 땅이다. 그리고 이 오래된 땅덩어리들이 순상지다. 그러면 기존 체제의 모순이 누적됩니다. 누는 쌓는다는 뜻이에요. 쌓을 누.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합해서 작은 합계이기 때문에 소계라고 하죠. 소계, 소계, 소계 이렇게 해서 다시 전체를 다 합하면 이것을 합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계속 다 합해서 내려가는 것을 누계라고 합니다. 누계, 쌓을 누. 계란을 쌓은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누란지세라고 하죠. 누, 쌓을 누, 란, 계란, 지세, 그러한 형세다, 모습이다. 적은 왼쪽에 벼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쌀가마를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쌓을 적자입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죠. 그래프를 아주 잘게 쪼개서 직사각형으로 쪼개서 다 합한 면적이 얼마냐? 그것이 적분입니다. 그 다음 한 달에 얼마씩 매일 돈을 은행에 넣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적금이라고 하죠. 적금. 쌓을 적자입니다. 모순이 누적되면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똑같기 때문에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봉이라는 건 뭐냐? 오른쪽은 여기에 들어가면 봉자예요. 봉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 벌레충이 들어갔죠? 즉 곤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봉자예요. 그러면 벌이 기, 오른쪽이 기자지만 자기라고 할 때 너, 나, 너 할 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할 때 기자입니다. 왼쪽은 달릴 주자예요. 그래서 마라톤 같은 데서 달리는 사람을 주자라고 하죠. 주자. 그러면 달리려면 몸을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 이렇게 얘기하죠. 서기,
불기라고 할 때 기자는 큰 단위를 쓰기 때문에 다른 한자입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일어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벌이 일어난다. 뭐예요? 벌은 외부의 적이 침입하면 덩어리가 뭉쳐서 공격하죠. 그것이 바로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 이것이 봉기입니다. 머리에 누런 천을 둘렀기 때문에 황건적이라고 얘기하고, 머리에 붉은 천을 둘렀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합니다. 이 대규모 농민 봉기의 대표적인 게 황건적과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이민족이 침입해서 그 나라를, 중국을 지배합니다. 어쨌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누군가 한족 중에서 언젠가는 영웅이 등장하겠죠. 등장해서 출현해서 나타나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요. 이것이 왕조순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순환론은 어떤 순서로 되느냐. 첫째, 왕조가 성립하죠.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명령을 내렸죠. 내가 백성을 다스리거라. 그런데 모순이 누적되면서 농민 봉기 등의 이유에서 왕조가 교체됩니다. 바뀌어요. 그러면 이자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 명, 가죽 두루마리에 명령이 써 있죠. 명, 왕 누구누구는 폐악무도하니 몇 월 며칠에 죽여라 하고 하늘로부터 가죽 두루마리가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죠. 혁명, 가죽혁, 명령명. 새로운 사람이, 성이 다른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역성혁명,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 배경은 무엇이 있느냐? 처음에 나라를 세우면은 백성들이 땅이 없어서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땅을 나눠줍니다.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균전제라고 하는 균전제, 땅을 나눠주는 제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땅의 크기를 주는 건 아닙니다. 계급에 따라서 귀족이냐 관료냐 관료도 벼슬에 따라서 나눠주는 땅이 다릅니다. 이것이 균전제예요. 똑같은 땅이 아닙니다. 계급에 따라 다른 땅을 계급에 따라 각 계급에 똑같은 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귀족이나 또는 높은 벼슬아치들 이들은 고리대금을 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배 계급에게 땅이 집중돼요. 이것은 로마의 대농장 라티푼디움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리대금이라는 건 뭐냐? 자, 위에 글자는 대신하다란 뜻입니다. 근데 밑에 조개패가 들어가면 빌려준다는 뜻이에요. 대여하다. 자전거 대여. 빌려줄 대자인데 금은 돈이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게 대금인데 고리리는 이자입니다.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죠. 이자가 매우 높아요. 뭐 보통 고리대금이면 보통 1년에 50%입니다. 쌀을 한 가마를 빌렸으면 다음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빚이 많아지고 결국 이들에게 싼 값의 땅을 빼앗기겠죠.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빼앗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지배 계급에게 땅이 집중돼요. 그런데 나라 살림을 하려면 국가의 세금이 필요하죠. 그럼
옛날에는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100년 전까지도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세금을 내야 국가 운영이 되는데 이들이 탈세를 해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자, 모자를 벗는 게 뭐죠? 탈모. 아주 독특하고 평이롭지 않은 행동을 할 때 일탈이라고 합니다. 일탈.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들이 내야 될 세금까지도 농민에게 전가합니다. 전은 오로지란 뜻이죠. 홀로. 그래서 하나만 공부하는 게 전공이잖아요. 요즘은 대학에서 부전공을 하나 해야 되지만 혼자 모든 권력을 다 갖는 것이 전제 정치입니다. 그런 왕을 전제군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수레거가 들어가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구가 도는 것 자전, 태양 주위를 도는 것 공전, 전환하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돌전자고 집가자인데 왼쪽에 계집녀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시집가다란 뜻이 기본인데 옮기다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가 돌아가는 상태로 옮겨가는 걸 기계를 가동시킨다라고 해요. 그 다음 여자가 집을 떠나는 거죠. 시집갈 가짜입니다. 조선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딸들도 그 집안에 대한 자기 가족에 대한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딸들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뭐예요? 출가외인이다. 출가하다라는 말이 뭐죠? 딸을 시집 보낼 때 시키다라고 하죠. 그것은 외인이다. 외인 출입금지. 남이란 뜻이죠. 남. 즉 여자는 시집을 가면 남이다. 더 이상 집안에 대한 가족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출가외인입니다. 물려줄 재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장남에게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줍니다.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옆에 모여갖고 빌부터 살아야 되죠.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집성촌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같은 혈족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집성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시집간다는 뜻에 다시 시집을 가는 것.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개가라고 하죠. 고칠 개자입니다. 고쳐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즉 재가 하는 거죠. 재가. 재는 재수하다처럼 다시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집 가는 것이 재가예요. 이것을 옛날에는 팔자를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간은 태어난 연월 일시를 사주라고 하는데 그 사주가 각각 10간 중에 한 자와 12주 중에 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주는 모두 몇 자예요? 8글자죠. 그래서 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그것이 뭐죠? 숙명이죠. 그래서 팔자를 고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시집을 가지만 남자는 장가를 듭니다. 어디로 갑니까? 처갓집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딸을 가진 집안에서는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먹이고 입히고 해서 키웠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딸을 달랑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달랑 데려오면 이 딸을 키운 집안에서는 딸을 키우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고구려 때만 해도 이 사위들이 처갓집에 가서 3년 정도 처갓집 일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안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가를 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점점 가장의 권력이 세지면서 이제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여자를 데려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긴 말이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겁니다. 남자 집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아무 대가도 치러주지 않고 마치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아직도 결혼하려고 여자를 데려오려면 양 50마리 이런 식으로 염소 50마리 이런 식으로 주고서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인신매매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의 형태만 지금 우리의 문화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새롭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창의성입니다. 새로운 시각이 창의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대규모 농민 봉기가 일어나죠. 벌떼처럼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왕조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약해진 틈을 타서 유목민족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지배합니다. 오히려 중국은 한족이 지배했던 시기보다는 한족이 아닌 사람들이 지배했던 시기가 더 길어요. 경제적으로는 귀족과 관료의 수탈, 빼앗는 것이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빼앗는 것이 수탈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왕조는 어떠냐? 정치적으로 부패해요. 특히나 세상 물정이라는 것은 사물이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즉 세상 일이 돌아가는 형편이 물정이에요. 모르는 어린이가 황제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이걸 수렴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왕대비라고 하면 왕의 대비예요. 이 대는 크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어른이란 뜻이죠. 그래서 대비는 뭐냐? 선왕. 여기서 하겠지만 선은 죽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란 뜻도 있지만 죽었다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죽은 왕을 선왕이라고 합니다. 왕은 죽었지만 그 부인 왕비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선왕의 왕비 즉 비를 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대비 이런 말을 쓰는데 문제는 왕들이 그 왕비가 죽으면 또다시 드리거든요. 그것을 비자리를 잇기 때문에 계비라고 하는데 계속하다라고 할 때 계자입니다. 이을 계자, 계승하다. 계비라고 하는데 계비는 이제 왕비가 죽을 정도면 다시 왕비를 드릴 때는 어리겠죠. 그래서 대왕 대비 다시 대자를 붙이면 하나 더 위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대비가 선왕의 왕비라면 대왕대비는 2대 앞에 선왕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기 어머니가 있고 선왕의 왕비, 이 자기 어머니 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대면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대전 선왕의 왕비는 할머니 뻘입니다. 그러니까 왕대비는 어머니 뻘이고 대왕대비는 할머니 뻘이다. 나이가 적어도 우리는 위아래를 따지죠. 손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대왕대비가 이 나이가 젊은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영조가 80 다 돼서 죽었는데 그 부인 왕비는 그때 20살 좀 넘었습니다. 나이가 60살이 차이가 나요. 그럼 영조 뒤를 이은 것이 손자인 정조거든요. 이 할아버지의 왕비는 정조보다도 나이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라는 거죠. 정조는 나이가 들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낫지만 이렇게 어린 아이가 황제가 되면 왕이 되면 이렇게 왕대비나 혹시 대왕대비가 살아있다면 더 윗어른이죠. 이 사람이 뒤에 앉습니다. 뒤에 앉는데 여기다가 발을 쳐요. 왜?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가려야 되죠. 하지만 소리를 듣고 이쪽에 앞에 신하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틈새로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발을 뭐라고 하느냐? 렴이라고 합니다. 렴. 발렴자예요. 그런데 이 발을 어떻게 씁니까? 수직으로 쳤죠. 수직이란 뜻입니다. 수직, 내릴 수. 그래서 수렴이라는 건 발을 내리고 청정, 청은 들을 청자예요. 청각, 시청각, 청취자, 정은 정치. 그래서 신하들과 왕사에 오고 하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앉아서 다 들으면서 어린 왕이나 황제에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꼭두각시죠. 그러면 수렴청정을 하면서 혼자 하겠습니까? 이쪽에 일가들이 있잖아요. 왕비의 오빠라든가 아버지 또는 남동생. 그래서 이 왕비 쪽의 일가가 정치에 끼어들어갑니다. 끼리개자예요. 끼리개. 개입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높은 벼슬을 차지해요. 그랬을 때, 자, 남자 쪽을 뭐라고 하죠? 남자 쪽을 친이라고 하고 여자 쪽을 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 쪽의 신하, 이들을 척신이라고 해요. 동양사나 중국사나 한국사에서는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선왕에서 선은 이전에란 뜻이지만 죽었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자, 봅시다. 선조. 자, 조가 뭐죠?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더 위쪽은 다 선조입니다.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선조의 반대는 후손입니다. 손이 뭐죠? 손자예요. 손자보다 더 아래는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손자를 그런 가정을 조손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친하면 친은 아버지 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선영이라고 하는데 이 영자는 옥돌입니다. 옥, 금, 은, 옥이 있죠. 근데 왜 이 선영은 조상들의 무덤들을 선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무덤들을 모아놓은 산을 선산이라고 하죠. 선산. 왜 그러면 이 옥돌이 그러면 무덤을 의미하게 됐느냐? 중국 쪽에서는 죽으면 입을 벌리고 옥으로 메밀을 깎아서 입안에 집어넣습니다. 왜? 옥은 중국에서 옥은 환생을 의미해요. 돌아올 환자죠. 순환, 자원의 순환, 혈액 순환. 그래서 다시 살아오는 것이 환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비싼 옥은 금보다도 훨씬 더 비싸요. 그 다음 선현들의 말씀에 그런 말을 씁니다. 이 현은 현인이란 뜻이죠. 현인. 현명한 사람들. 그래서 이미 죽은 현인들을 선현이라고 합니다.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선현인데 그것이 성스러울 정도예요. 그랬을 때는 선현이라고 하지 않고 성현이라고 합니다. 성스럽다는 뜻이죠. 성경, 성경, 성당, 그 다음 선왕, 예, 돌아가신 죽은 왕을 선왕이라고 하죠. 선왕제, 죽은 황제죠. 이 선왕제를 줄여서 선제라고 합니다. 선제. 자, 그동안에 세계 역사를 이어서 설명하느라고 원래 교계사의 본분은 뭐냐? 개념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역사를 설명하느라고 오랫동안 우리가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풍부한 상식은 학교 성적과 비례합니다. 여러분들 교계사 처음에 학습의 원리를 설명할 때 뇌세포 설명한 거 기억합니까? 거기에서 시놉시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뇌세포가 있으면 시놉시스로 연결돼 가지고 사방으로 뻗어나간 시놉시스. 그것이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고 생각이 날 듯 하다가 머리에 반짝 불이 켜지는 것. 그것이 시놉시스끼리 연결해 가지고 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찾았을 때 반짝하고 머릿속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식이 풍부하다. 이 얘기 뭐냐? 시놉시스에서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풍부한 상식은 독서를 통해서 얻는 거죠. 하지만 이 교계사에서는 독서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늘리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늦는데 문제는 이 풍부한 상식의 바탕에 개념어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개념어는 같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사에 집중하느라고 개념어를 소홀히 했는데 오늘은 개념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념어에 대한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 선자는 죽었다는 뜻도 있지만 앞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선생, 살생자잖아요. 먼저 살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책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서 오래 산 사람이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지식이 풍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선배, 배는 무리배란 뜻이에요. 무리. 그래서 앞선 무리들이 선배고 뒤에 있는 무리들이 후배인 겁니다. 그 다음 선임, 어떤 임무를 먼저 맡은 사람이 선임입니다. 그러면 뒷사람에게 그 임무를 물려주겠죠. 그런 사람을 후임이라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나가는 나라들이 선진국이고 뒤에서 나가는 나라, 따라오는 나라들이 후진국입니다. 그다음 군대가 행군을 할 때 제일 앞에 상태를 살피라고 선발 부대가 앞서서 나갑니다. 앞서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선수들을 선발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뽑을 선자입니다. 뽑을 선, 뽑을 발자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선거죠. 이를 뽑는 건 뭐예요? 발치입니다. 혹시 항우와 관련해서 역발산 기계세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역, 힘은 발산, 산을 뽑을만 하고 기세는 개세, 개는 덮을 개자입니다. 그 뚜껑이 없는 차를 무게차라고 하죠. 뚜껑 개자입니다. 세상을 덮는다. 그래서 기계세예요. 동음이어죠. 그 다음 선두, 앞에 나가는 머리입니다. 즉 선발과 같은 뜻이죠. 그 다음 앞서서 나가는 것, 이끌 도자입니다. 앞에 출발하는 게 선발이면 앞에서 이끄는 것이 선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선도부가 옛날에 있었어요. 이 선도는 뭐냐? 학생 선도라고 할 때 선도는 착하게 이끈다는 뜻입니다. 동음이의어죠. 동음이어는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한자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한자어를 설명하는 거죠. 한문과 한자와 한자어 세 가지의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학원 가면 요즘 이거 많이 하죠? 선행학습.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학교 진도보다 먼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행학습은 학습의 왼수입니다. 선행학습은 학습 의욕을 떨어뜨려요. 학원에서 배웠다고 사실 잘 모르면서 학교에서는 배웠다고 집중하지 않죠. 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선행학습입니다. 동음이어 또 선행상이 있죠. 착한 행동을 했을 때,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선행상을 줍니다. 선구자, 앞에서 왼쪽에 말마가 들어갔어요. 말을 몰고 가는 것이 구입니다. 말몰 구자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몰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먼저 무슨 일인가를 해요. 이것이 선구자입니다. 여러분들 일송정이란 노래 알아요? 일송정 푸른 소른 하는 거. 예, 그게 제목이 선구자죠. 말 달리던 선구자.
그 다음 그 사람은 외국어를 7개나 구사하는데 말을 몰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선각자는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각 깨달을 각. 선착순, 군대에서 뺑뺑이 돌릴 때 선착순을 하죠. 먼저 도착하는 순서. 그래서 3등까지만 끊고 또 4등부터는 또 한 바퀴 더 뛰어. 선착순입니다. 선입견, 먼저 들어와 있는 견해입니다. 견해. 그러면 선입견이 있는데 그 중에 편견이 있죠. 편은 치우칠 편자예요. 사람을 삐딱하게 보는 거죠. 선입견을 갖고 삐딱하게 보는 것이 편견입니다. 뚱뚱한 사람은 다 게으르다고 사는 것. 이것이 편견이죠. 선천적. 천은 하늘이지만 여기선 태어난다란 뜻입니다. 천명, 하늘이 준 목숨이죠.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갖고 있던 것이 선천적이고, 후천적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다음에란 뜻입니다. 선험적인, 험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았지만이 선험적인 것입니다. 노래할 때 먼저 부르는 사람이 있죠. 먼저 부르는, 따라 부르는데 그 먼저 부르는 것이 노래할 창자죠. 합창, 중창, 독창. 먼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선창입니다. 그 다음 선사시대, 사는 기록이죠. 그러니까 기록 이전의 시대가 선사시대입니다. 글자 이전의 시대. 그런데 기록을 쭉 해요. 밟을 역자입니다.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역사라고 얘기하죠. 선결과제, 먼저 결정해야 할 일, 업무. 이것이 선결과제인데 이 결은 결제가 있고 결제가 있습니다. 이 제는 제가 하다란 뜻이에요. 결제를 하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이게 결제합니다. 그래서 회사, 부장, 사장에게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을 집행하거나 사업 계획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제 뭐냐? 이 제는 없앤다는 뜻입니다. 자, 물건을 샀어요. 그럼 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물건 살면 돈을 빌린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이 빌린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제입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불 카드가 있죠. 불은 지불하다란 뜻입니다. 부처 불자인데 왼쪽에 손이 들어가면 지불하다란 뜻이에요. 먼저 10만 원 돈을 내고 그 10만 원 한도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선불 카드입니다. 다 떨어지면 다시 충전을 해야되죠. 그런데 후불 카드 뭐냐? 한 달 동안 쓰고 나중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후불 카드를 신용으로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영어로는 신용이 크레딧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봉, 봉은 칼날 봉자입니다. 아까 벌레충이 들어가면 벌봉자였죠. 농민들의 봉기. 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면 이것은 칼날 봉자입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다. 칼을 들고 제일 앞장서서 공격하는 것이 선봉입니다. 그런데 예봉은 피해야죠. 예는 예리하다는 뜻입니다. 예리한 칼날은 피해야 돼요. 선수를 치다. 손수자죠. 그러니까 먼저 손을 쓰는 거예요.
요즘 뭐라 그럽니까? 선빵을 날린다라고 합니까? 예, 그것이 선수를 치는 것인데 또 동음이어가 있죠. 뽑을 선자예요. 선거. 여기서 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들을 목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깃발을 든 사람을 기수라고 합니다. 동음이의 어예요. 선점, 먼저 점령하는 겁니다. 먼저 차지하는 것이 선점하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 그런데 기선을 제압하다. 바다를 다니는 기선은 한자가 다르죠. 기는 기민하다, 빠르다, 재빠르다란 뜻이에요. 기선, 먼저 재빠르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재빠르게 먼저 상대를 제압하는 것, 눌러버리는 것. 이것이 기선 제압입니다. 계속 정치적 부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수렴청정을 하면서 외척들이 권력을 독점하죠. 척은 여자 쪽이라 그랬죠. 왕비 쪽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고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지들끼리 또 권력을 쟁탈전이 일어나요. 파벌이 납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독점해 가지고 관직, 관직, 관직을 팔아요. 관을 팔고 직을 팝니다. 팔매자예요. 매간매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의 측근인 왕 바로 옆에 있는 환관이 실질적으로 왕의 또는 황제의 마음을 사가지고 지 멋대로 권력을 휘두릅니다. 이 환은 간머리에 신하 신자가 들어가 있죠. 어쨌든 벼슬입니다. 벼슬 환자인데 이게 특별한 의미를 지녀요. 환관이라는 건 뭐냐? 거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가 있으면 그 주변에 여자들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황제 신분을 하면서 뭔가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세를 해버리는데 거는 가다란 뜻이고 세는 세력입니다. 즉 남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세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불알을 까다라고 합니다. 불알. 이 돼지 같은 경우는 불알을 까는 경우가 많은데 즉 그 정자가 생산되는 걸 막으면 빨리 살이 찐대요. 성장이 빠르답니다. 그래서 돼지의 경우는 보통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성장해야 돼지가 먹는 곡식도 줄어들죠. 그리고 빨리 성장해야 성장한 돼지를 내다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세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알을 까다란 뜻이에요. 지금은 그런 말 안 쓰지만 한 5, 60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들이 애들한테 이놈의 자식 불알을 까버릴까 보다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자, 중요한 개념 친척. 친은 아버지 쪽이죠. 그래서 친족이라고 하면 이 아버지 쪽만 같은 핏줄입니다. 그래서 이 친족을 혈족이라고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족 간의 명칭을 호칭을 사용할 때도 아버지 쪽이면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누이와 누이 동생은 고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모의 자식과 나의 관계는 고종사촌이 되는 거예요. 왜 고종이냐면 고모를 따라서 딸을 종자입니다. 따라서 사촌이 될 때 고종사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친족이 아니라 척족이 있죠. 이건 엄마 쪽이에요. 이 척은 앞에다 친이 아니라 외자를 붙입니다. 바깥에, 바깥 외, 출가 외인, 남이란 뜻이죠.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척족 중에서 신하가 되면 왕대비나 대왕대비의 힘을 믿고서 힘으로 높은 벼슬을 차지하면 그들을 척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친족과 척족은 다른 것이다. 근데 이 환관과 내시가 좀 달라요. 내시는 안에서 모신다는 뜻이에요. 시중을 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안에서? 궁궐 안에서. 그래서 내시의 원래 뜻은 궁궐 안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들은 다 내시예요. 근데 이 내시와 환관을 자꾸 혼동하고 있어요. 고려 때는 자, 내시라는 건 측근이란 뜻이죠. 측은 옆 측자입니다. 가까울 근자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이 측근입니다. 고려 때는 이 측근이 내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공부를 하고 상당히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들이죠. 그런데 조선 때 내시라고 하면 이때 조선 때는 모두가 거세를 당한 환관입니다. 거세당한 환관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때의 내시와 조선 때의 내시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세를 한 남자를 환관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측근과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란 뜻이죠. 고려 때는 지금으로 치면 행정부가 중서문화성이에요. 즉 중앙정부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문화시중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죠.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영의정입니다. 이들을 정승이라고 부르잖아요. 삼정승. 정승이 셋입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나라의 정치를 총괄해요. 총은 모을 총자죠. 괄은 쌀 괄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를 뭐라고 그래요? 괄호라고 합니다. 쌀은 기호, 괄호. 호는 여러분들 원에서 호가 있죠. 호. 원의 일부분이 호죠. 그리고 고려 때 시랑이라고 하면 이것도 측근입니다. 높은 벼슬이에요. 고려 때는 육부라고 합니다. 이부, 이호예, 병형공 이게 6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 호부 이렇게 불렀는데 이 시랑은 차관급입니다. 조설은 시대로 치면 정사품이에요. 영의정이 정일품입니다. 문화시중이 정일품이에요. 사품이면 높은 벼슬이죠. 지금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6급이 되죠. 그리고 연수가 끝나면 5급이 됩니다. 그거보다 높은 자리가 사품이에요. 4급입니다. 이 실황이 조선시대는 6조 있죠. 2조, 호조, 병조, 예조, 부가 조로 바뀝니다. 여기에 참판입니다. 참판이라는 것은 차관급이에요.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죠. 그럼 조선시대 때 장관은 뭐라고 했느냐? 판서라고 했습니다. 홍길동의 아버지가 홍판서죠. 홍판서. 성이 홍이에요. 그리고 직책을 붙입니다. 홍판서. 구한말에도 시종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입니다. 청와대 비서실.
그래서 원이라는 건 자고 먹는 데가 원이죠. 늘 옆에서 시종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시종이라고 부르고 그 각각 시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 정치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책임자가 관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종관이에요. 그런데 동음이의어가 또 있죠. 시종일관하다. 시종, 동음이의어입니다. 시는 시작, 종은 끝.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일관, 하나로 꿰다. 즉 똑같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을 때 시종일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국은 이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부패가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는데 왕조가 바뀔 때 처음엔 영웅이 출현하죠. 그러면 이 초기에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정치가 안정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00년, 200년이 흐르면 모순이 누적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왕이나 황제의 측근들이 환관, 내시들이 부패를 해요. 또는 척신들이 날뛰죠. 그러면서 그 귀족이나 조선으로 치면 선비나 아니면 그 높은 벼슬아치들이 토지를 독점합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하면서 굶어 죽거나 싸우다 죽거나 해서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벌떼처럼 일어나죠. 또는 이 약해진 틈에 이민족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웅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웅들은 다 자신들이 미륵불이라고 주장합니다. 미륵이라는 건 뭐냐? 불교에서 지금 세상이 망한 다음에 낙원이 천국이 계속되는데 그때 새로운 세상에 낙원과 천국을 만드는 부처가 미륵부처입니다. 미륵불. 그래서 내가 바로 세상을 바꿀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가 미륵이라고 칭해요. 자기가 미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영웅이 출현하면서 나라를 세우죠. 그러면 또다시 왕조 초기에는 땅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줘서 정치가 안정되는데 결국 또 척신들이나 아니면 관료들이 벼슬아치들이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요. 또 농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이렇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한반도에서는 왕조가 순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왕조 순환론입니다. 그러면 농경민족의 그 곡식을 노리는 유목민족과는 어떤 관계냐? 갈등을 일으키는데 갈등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건 서로 마구 얽혀 있는 것이 갈등이죠. 초기에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 유목민족을 통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부의 모순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치가 개판이 되고 경제가 파탄이 나죠. 그러면 이제 유목민족이 이 농업민족을 정착해 있는 민족을 넘봅니다. 지금 이것은
8달령, 이 고개에서 사방으로 나눠지는 길이 8개의 길이기 때문에 8달이라고 그래요. 달은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령은 큰 고개의 령자죠. 중국 발음으로는 빠다링이라고 하는데, 이 8달령 이 지역은 중국 북경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중간중간에 높은 막루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게 매우 높습니다. 넘어오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이렇게 성벽을 세웠죠. 이걸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진시황 때부터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지금 각각의 색깔에 따라서 그 만리장성을 세운 시기가 다릅니다. 이쪽은 벽돌로 단단하게 만리장성을 세웠지만 이쪽은 토성입니다. 흙벽돌로 그냥 쌓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만리장성의 끝인데 이곳이 어디냐? 바로 이 왼쪽이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아주 넓은 사막이죠. 쳐들어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가 텐샨 북로가 있고 남로가 있고 또 실크로드 남쪽으로 이 타클라마칸 산맥 남쪽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이게 경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실크로드를 지키는 마지막 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른 만리장성들을 계속 쌓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은 매우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하지만 그 유목민족의 영웅이 나타나면 전 유목민족을 하나로 묶어요. 그래갖고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지닙니다. 몽골의 예를 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목민족이 원나라였죠. 몽골.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금 몽골입니다. 그래갖고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세운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갖고 이 몽골에서 사방으로 쳐들어가서 나중에는 각각의 몽골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뭐 일한국, 캄차크 한국. 이 한국이라고 할 때 한은 칸이라는 건 유목 민족에서 우두머리를 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한국, 캄차크 한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은 바로 칸을 가리키는 겁니다. 몽골의 경우는 어땠느냐? 10명이 일조가 되는데 이런 말을 타고 다녔어요. 이게 몽골 말인데 서양의 말들은 굉장히 높잖아요. 크고 빠르죠. 하지만 서양 말들은 문제가 많아요. 2시간을 계속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럼 말이 지쳐서 쓰러져 죽어요. 그리고 유럽의 말들은 마른 풀을 먹지 이 들판에 자라고 있는 저절로 자라고 있는 풀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말은 이동하려면 건초 더미를 갖고 이동해야 돼요. 보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쉰다 하더라도 하루에 3, 40km밖에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몽골은 10명이 한 조가 되는데 이 몽골 말들은 벌판에 난 풀을 그냥 뜯어 먹어요. 그러니까 마른 풀을 갖고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현장에서 조달해요. 정식량이 없으면 말젓을 먹거나 젖에는 비타민이 없죠. 왜? 치즈 이런 데는 버터 치즈 이런 데는
그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비타민이 없거든요. 미안합니다. 여기에는 어,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쌀에 비타민이 부족하죠. 그래서 벼농사 지역에서는 반찬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때때로 야채를 먹어야 비타민이 보충되잖아요. 그래서 정 급하면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에는 각종 질병이 생깁니다. 괴혈병 이런 병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말의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말이 죽으면, 또는 말을 죽여서 그 말의 고기 덩어리를 이 엉덩이에 깔고 달려요. 그러면 이게 계속 눌려가지고 육포가 되는 거죠. 비상식량이죠. 말하자면 이 육포는 전투식량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당 각자 3마리나 5마리의 말을 갖고 다닙니다. 계속 타고 가면 이 말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갈아탑니다. 그래가지고 몽골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km를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군대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면 소문이 퍼지는데, 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이미 군대가 도착해서 약탈을 하거나 죽이는 겁니다. 물론 몽골 군대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항복할 기회를 줍니다. 근데 항복을 거절하면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이게 몽골 군대예요. 그러면서 이 몽골 군대의 경우에는 전투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 앞에는 중무장 기병, 줄여서 중기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라는 건 뭐냐? 말 한 마리에 사람 하나가 타고 있는 게 기입니다. 기. 그런 사람들이 기병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중기병을 세웁니다. 중기병은 자신들도 다 갑옷을 입고 말에게도 말에 투구를 씌우고 말을 갑옷을 입힙니다. 이게 중기병이에요. 그래서 그냥 쓸고 들어갑니다. 서양의 군대들은 보통 머리에만 철가면을 쓰죠. 창으로 찔러 죽이죠. 높은 곳을 찌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경기병은 간단한 기병이에요. 가벼운 기병입니다. 그래서 주로 활을 사용하죠. 그래서 중기병이 쳐들어가서 쓸어버리면 경기병이 쫓아들어가서 활로 쏴 죽입니다. 또는 경기병이 이쪽에 부대가 있으면 경기병이 가서 활을 쏘면서 달려듭니다. 그럼 저 별거 아니네 하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쫓아오면 돌아서서 활을 쏘아 죽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군대가 추격해오면 그 다음에 뒤에서 중기병이 나타나요. 그래서 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몽골 기병은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전투가 벌어졌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패배했는데 살아서 돌아오면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린다고 합니다. 어차피 돌아가도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들은 대형을 만드는데, 대는 물이 대자입니다. 그래서 한 집단을 가리킬 때 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대, 중대, 대대라고 얘기하죠. 연대. 네. 형은 모수평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어떻게 짜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행진해 나갈 때 이런 것을 대오라고도 합니다. 원래 오자는 5오자에 사람인이 들어가요. 그래서 5사람이 나란히 선 것이 오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5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가로줄은 이렇게 지금 진행해요.
그래서 가로줄은 오라고 하고 세로줄 이것을 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진할 때는 오와 열을 맞추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오를 갖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이 서들어오느냐?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몰락해 가면, 중국이 몰락해 가면, 내부 모순이 심각해지면, 그러면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유목민족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줍니다. 금, 은, 비단을 줘요. 조공. 나라에서 바치는 것이 조공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경우에도 중국에 인삼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바쳤죠. 그것을 곡물이라고 합니다. 물건이니까. 또는 원나라의 경우에는 여자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나라에 바친 여자들을 공녀라고 합니다. 또는 이 유목민족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딸을, 공주를 결혼을 시킵니다. 자, 우리 사동간이지? 그러니까 잘 봐줘.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치적 계략이란 뜻이에요. 계략, 꾀.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는데 결국은 너무나 모순이 심각해지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족이 와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지배 민족이 됩니다. 이건 당할 피자예요. 자, 이것은 가죽 피자입니다. 피부. 가죽을 옛날엔 갓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을 갓밭이라고 했습니다. 갓밭이. 여기는 왼쪽에 옷 의자예요. 옷을 입는 겁니다. 즉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지배, 피동사라고 할 때 이걸 써야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건 병입니다. 병. 그래서 병의 일종 피곤할 피자예요. 피곤하다, 피로하다라고 할 때 이걸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인변이 들어가면 이건 사거리의 왼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길 건너편이에요. 그래서 피는 저것이란 뜻입니다. 차는 이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언덕 건너편에를 피안이라고 합니다. 불교 용어인데 죽어서 가는 극락세계를 피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피차 마찬가지 아니냐. 저쪽이나 이쪽, 즉 나나, 즉 서로란 뜻입니다. 피차. 피차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쪽과 이쪽, 즉 서로란 뜻으로 씁니다. 오늘은 특히나 중국과 한반도의 왕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왕조 순환론을 중심으로 역사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약사, 간략한 역사, 그 중에서도 고대와 중세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